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평론가 김재원 전 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정치권의 화두는 역시 이제 개헌 문제인데 한나라당 개헌 의원 총회가 뭐 썩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끝나긴 했는데.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예. 개헌을 이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친이계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친박계 입장에서는 개헌이 사실은 불가능할 텐데 굳이 뭐 저런 그 개헌 특위를 당내에 구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할 생각도 별로 없고 또 개헌이 앞으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냥 두고 보는 그런 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개헌 논의를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썩 잘 굴러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이계, 특히 이제 뭐 이재호 특임장관 같은 경우는 연말쯤에 가니까 이제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가서는 이제 개헌 문제가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낙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 현재 연말쯤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그 대선 주자들이 예. 전부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겠다, 예. 나는 내각제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주요한 대선 주자들이 모두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개헌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개헌이 연말이 되어서 추동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는 지금 워낙 개헌을 띄우고 개헌 논쟁을 벌려서 이것을 좀 굴려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한 6개월 내지 1년만 좀 끌고 가면 그 다음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안간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사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에서도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특위를 만들거나 구성하는 데 있어도 좀 험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도부에서도 그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개헌에 소극적입니다. 예. 당장의 홍준표 최고위원이나 나경원, 정두원 최고위원 전체가 이제 개헌에 소극적인데요. 이럴 경우에 과연 개헌 특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연 누가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개헌을 두고 이래 열의를 보일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래서 네. 당내 개헌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 개헌의 어떤 움직임이 과연 힘을 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근혜 전 대표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흥행에도 실패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셔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모양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이런 입장이 있으니만큼 만약에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꾸하지 않는 것이 맞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그 근본을 따져본다면 사실은 이번 개헌론이 단순히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서 또는 찬성한다고 해서 개헌이 되거나 안 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세종시법의 문제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찬성을 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개헌은 국회 제적 3분의 2 다수결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 그것도 기명투표에 의해서 찬성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렇다면 야당에서 지금 야당 의석이 그래도 100석 넘기 때문에 야당이 전체 반대한다면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굳이 밝혀서 모든 것이 개헌이 또 잘 되지도 않을 것이 거의 자명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 때문에 개헌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어떤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표가 침묵하는 것조차도 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참 답답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런데 그것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입장을 그 침묵을 통해서 밝히는 것도 정치의 한 방법이고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답하다기보다는 의사표현을 아주 웅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의원총회에서 이제 빈민운동가 출신인 강명순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이제 개발 독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지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좀 해프닝으로 그치기에는 좀 뼈아픈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 정치인이 어떤 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 본인이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예. 강명순 의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지금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 부족한 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이 뭐 그렇다면 당 지도부나 또는 다른 청와대의 어떤 예. 의중을 분명히 살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온 분이라면 또 이것이 다른 쪽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볼 만한 아무런 어떤 끈을 볼 수가 없으니 예. 오히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프닝송 또는 자신이 그 어떤 자신의 입장을 한번 과시하려는 그런 과장된 몸짓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가운데 자기의 복지 구상을 담은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의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호의적이지 못한 이 상황에서 그러나 대권주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꾸준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두 건의 그 법률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여전히 충분히 대선의 어떤 준비 또는 네. 정치 지도자로서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복지법안의 공동발의 요청서를 이제 당원 의원들에게 다 보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각에서는 말하자면 그 박근혜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예. 속된 말로 하자면 그쪽에 줄 서고 싶은 분들은 다 서명하지 않겠냐. 그러면 당내에 친박계 의원들의 표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번 일을 통해서 예. 뭐 이렇게 분석하시기도 하던데 너무 속됩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의원 시절에 여러 의원들이 이제 발의. 법안을 예. 발의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실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이제 어떤 토론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자는 것이고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그 법안이 발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의원들끼리는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그 법안에 쉽게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막상 자기가 발의하는데 동의해준 법안을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에 상당히 입장이 난감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오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친이 친박의 어떤 표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복지법안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복지 구상이 다른 이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발의에 찬성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감이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네.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저 서로 간의 부조 차원에서 호의로? 하는 분들도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네. 가지고는 조금 가르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이 과학벨트 문제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 그러게요. 글쎄요, 여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는 좀 적지 않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는 대통령이 어쨌든 네.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을 공약집에도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사안을 예. 공약집에 없다라고 조금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후폭풍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충청권에서는 이것을 또 제2의 세종시 사태로 여기고 그렇게 충청권의 어떤 자존심을 짓밟는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막상 또 다른 지역에서는 충청권의 세종시도 위치시키면서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또 주는 것은 너무 충청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집중도를 높이고 안 그래도 충청권이 지금 수도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그 산업 입지들이 충청도에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충분히 입지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 이기주의 입장 또는 지역 개발 심리에 또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거든요. 네. 또 동남권 신공항의 문제는 사실은 동남권 신공항이 연원을 따지자면 김해공항이 지금 워낙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제인데 그래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가덕
당남북도에 그러다가, 신공항을 만드는 예.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나왔었던 것이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죠. 근데 막상 동남권 전체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울산 또 대구광역시 입장에서는 가덕도에 간다는 것은 부산 시민 이외에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경상남도 밀양에 위치시키자고 해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 울산광역시가 모두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 간의 극한 대립으로 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3월까지 동남권 신공항을 입지를 예. 정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나머지 지역이 극렬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자체를 좀 미루는 것 또는 심지어는 아예 김해공항을 그냥 좀 더 넓히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당혹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태희 정책실장이 이제 그렇게 간다는 식으로 예. 얘기를 했고 오늘 안영환 대변인은 좀 미루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당정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당정 간에도 제대로 조율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예.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는 조금 더 기존에 해오던 어떤 행정 절차 또는 기존에 해오던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검토 사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당 입장에서는 당장에 보궐선거도 치러야 하고 특히 이제 김해 보궐선거 입장에서는 김해공항이 딴 데로 간다. 이렇게 되면 예. 김해 시민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또는 김해 시민 입장에서는 김해공항을 폐쇄하면서 가덕도로 가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왜 또 밀양으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김해 예. 보궐선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당에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과 정부도 의견이 생각이 일치하지 좀 않는 다르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예. 있습니다.